안녕하세요. 저는 고집불통 심호 때문에 속이 터질 뻔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보다 사신 세월이 더 많은 심호를 제가 이렇게나 답답하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처음엔 그저 아끼고 절약하는 게 좀 과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엔 자격지심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때의 사건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아빠, 엄마, 그리고 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아빠, 엄만 장어집을 운영하셨는데 항상 바쁘셨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식당을 운영하시며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그런 부모님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셨답니다. 사실 전 어릴 때부터 공부엔 취미가 없어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는데 저희 남동생은 어릴 적부터 수재라 불리울 정도로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저와는 다르게 대학도 명문대로 진학을 했고 진짜 탄탄대로의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졸업식을 하던 날 다 같이 학교에 가서 학사모도 써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희준아,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했다. 이 엄만 우리 희준이 이렇게 잘해낼 줄 알았어. 앞으로도 희준이 잘 될 거야. 엄마 믿어. 그럼 누구 아들인데? 우리 희준이 아빠 닮아서 사회 나가서도 정말 잘할 거다. 아이, 엄마 아빠 지금 희준이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희준아, 괜찮아.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 누나가 다 알잖아. 너 당분간은 좀 쉬어도 돼. 우리 희준이 같은 인재가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겠어. 안 그래? 당연히 넌 취업 성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흰 남동생의 취업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정말 당연하게도 취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스펙도 좋았던 남동생은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땐 진짜 가족 모두가 축하 파티를 열 정도로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봐왔던 가족들이라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동생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서 1년쯤 지났으므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동생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죠. 취직을 해 타지에서 혼자서 지내고 있던 남동생은 그동안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끊긴 연락에 부모님은 가게 문을 닫고 저와 함께 남동생이 지내는 자취방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보고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집안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거든요. 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남동생이었는데 방 안 가득 술병이 질비했고 정신없게 어질러져 있는 다 먹은 간편식품 껍데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충격에 빠지셨답니다. 희영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아니, 희준이가 여태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 진짜 희준이 살았던 곳 맞아? 그렇게 깔끔 떨던 애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니? 저희 가족들이 이토록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남동생은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바른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겨하면서도 술이나 담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늘 바르고 건강하게 생활을 했던 남동생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겨우 정신을 차려 남동생이 집을 청소하던 와중 널브러진 서류 더미 속에서 남동생의 쪽지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다며 간간히 적힌 글귀들을 보면서 부모님과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완벽하게 살아온 남동생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지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결국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과 사람이 치이며 고통을 받아온 남동생은 자취를 감춰버린 거였어요. 저희는 바로 남동생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고 남동생이 갈 만한 곳이라면 전국 방방곳곳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딱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남동생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남동생이 발견된 곳은 외할머니가 잠드신 산소 근방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였습니다. 핸드폰이고 뭐고 다 놓고 없어져 버려 찾기 힘들었는데 엄마의 지인분께서 남동생을 우연히 보시고선 연락을 해주셨던 거였죠. 저희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딱 도착하자마자 객실 문을 두드리니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남동생을 보고서 저희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 건강했던 남동생이 그 사이 얼마나 야유어 있는지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무척이나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동생이 엄마 아빠를 발견하고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해요. 잘하고 싶었는데, 저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괜찮아, 시준아. 이렇게 무사하면 됐어. 엄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만 이렇게 무사하면 됐어.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남동생을 보며 엄마 아빠는 그저 그런 남동생을 꼭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남동생은 이미 속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먹고 왔던 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릴 적 자신을 예뻐해 주던 외할머니가 생각나 그곳까지 찾아갔던 거였고요. 남동생은 취업을 하고서 사실 적응을 잘 못했대요. 거기다 일도 정신없고 힘들고 바쁜데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잘못 만난 것 같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조금만 잘해도 배척당하고 시샘당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며 그런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한심했다며 남동생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 그만둘 수도 없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남동생을 보면서 가족들은 모두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온갖 기대를 받고 자랐던 남동생이었으니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날 이후 남동생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수원으로 가 부모님의 장어집을 돕게 되었어요. 사실 전 부모님께서 남동생을 그냥 푹 쉬게 놔둘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 딱 데리고 내려간 날부터 남동생에게 바로 일을 하라고 시키셨더라고요. 전 그게 의아해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선 참 현명한 생각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엄마, 왜 희준이 벌써부터 일 시켜? 그냥 며칠 좀 쉬라고 두지. 안 그래도 애가 좀 많이 힘들어하더만 오늘부터 일하라고 했다며? 어쩌려고 그렇게 일을 시켰어?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 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엄마가 희준이 성격 모르니? 가만히 혼자 두면 자책감에 또 힘들어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엄마랑 아빠 옆에 꽉 붙어두고 다른 생각 못하게 해야지. 땀 흘리며 움직이다 보면 희준이도 마음도 정리되고 할 거야. 걱정하지 말어. 정말 엄마의 말처럼 남동생은 부모님의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 평생을 앉아서 공부만 하고 사실 몸을 잘 쓰지 않았던 남동생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진짜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바쁘게 지낸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후 다시 보게 된 남동생은 전보다 훨씬 더 밝아지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핑계로 서로 신경을 못 써줬던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때부턴 저도 가족들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던 남동생은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연봉도 전보다 훨씬 더 적어졌지만 남동생은 그곳에서 적응을 참 잘했고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동생을 보면서 인생의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남들이 보는 성공적인 삶이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죠. 전 사실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제 인생을 잘 꾸려가고 있었어요. 수원에서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남동생 사건 이후엔 진짜 가족들만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네요. 그런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새로운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전 생산직이었지만 그 사람은 사무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정식 직원으로 들어와 생산공장 관리직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었죠. 사실 그런 사람이 생산직 사람에게 크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냥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서로 소소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그게 그저 직장 동료로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쉬는 날이라 친한 동료들과 약속을 잡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사람이 어디냐며 제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디서 밥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였어요. 어? 대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근데 어떻게 다들 모여서 밥을 먹고 있어? 희영 씨 혹시 밥 먹고 좀 시간 되나? 저녁에 시간 좀 있으면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얘기 좀 할 수 있지? 네? 저요? 네, 뭐 별거 없긴 한데. 그럼 이따가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보자고. 그러더니 횡하니 가버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따로 할 말을 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더더욱 황당했던 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희 밥값을 계산한 거였어요. 주변 다른 동료들은 분명 저한테 마음이 있어서 저러는 거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전 솔직히 절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저한테 호감이 있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절 지켜봤다며 서로 좀 알아가고 싶다며 당당히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실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진짜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멋있다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1년이 되기 전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죠. 저희 결혼에 제일 큰 이바지를 하셨던 분은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시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친척들 손에 자라셨다는데 눈칫밥을 먹으며 어렵게 자라셨다고 했습니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돈을 크게 벌기 위해 시작한 게 바로 권투였다고 해요. 다른 운동은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지만 그때 당시 권투는 그냥 튼튼한 몸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었다면서 그렇게 평생을 권투 선수로 지내시다 체육관을 운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시부는 저의 그런 생활력을 참 좋게 보셨어요. 비록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생산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한 그런 꾸준함을 너무나 좋게 보셨고 시부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저흰 수월하게 결혼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사실 시모의 마음을 결혼할 당시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시부와 마찬가지로 시모도 절 좋게 봤을 거라 그땐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는 절 좋아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워낙 시댁에선 시부가 주도권을 쥐어잡고 있다 보니 시모는 그저 시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렇지만 결혼하고서 점점 시모의 그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전 결혼하고 바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시모가 은근히 자꾸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 제 속을 슬슬 긁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날 친척들이 제 칭찬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듣더니
갑자기 시모가 급발진을 해서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명준이 참 결혼을 잘했네. 오늘 명절 음식도 우리 며느리가 싹 다 도와줬다며? 참 음식도 깔끔하게 예쁘게 잘하고 요즘 색시들답지 않게 손도 참 야무지고 잘해. 여자니까 당연히 이런 건 잘해야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아이 무슨 여자니까 잘해. 명의만 해도 봐봐. 아 명인 이런 거 못하잖아. 근데 우리 명준이 색신 음식도 참 잘하는 거 보니까 야무진 것 같아. 우리가 아주 며느리를 잘 뒀어. 당연하지. 아 우리 명이야 대학까지 나오고 공부하느라 이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 뭐. 근데 쟨 대학도 안 가고 고졸의 생산직인데 시댁에 잘 보이려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멀쩡히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남편 얻으려면 재주라도 좀 부려할 거 아니야. 전 그 말을 듣고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고졸의 생산직이라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어요.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뜬금없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 진짜 화도 나고 너무 황당해 어처구니가 없었죠. 다행히 그땐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저보다 더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희영이도 엄연히 대기업 다니는 회사원이야, 회사원. 나랑 연봉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주변에서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뭘 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 아 내가 뭘 어쨌다고. 다들 좋게 얘기하는데 엄마만 삐딱선 타고 있잖아. 제발 좀 며느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엄마 나도 좀 그렇다.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엄마도 좋겠어? 옳게 보기 민망하게 왜 그래? 그렇게 신우한 남편이 시모에게 말하니 그제서야 시모는 입을 꾹 다물고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시모는 약간 저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을 더 많이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식구들이 다 절 좋아하고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 시모는 더욱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답니다. 원래 시부가 엄청 절약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시모도 그런 시부 따라 진짜 짠순이라고 할 정도로 절약을 하셨는데 설거지할 때면 온수는 정말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런데 결혼 초반에 제가 이걸 모르고서 보일러를 켜고 내내 설거지를 온수로 팡팡 틀어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선 시모가 또 엄청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이고 명준 아버지 이것 좀 봐. 당신 며느리 펑펑 온수 쓰면서 낭비하고 있네. 아 이것 봐요 이거. 네? 어머님 아니 기름때 제거하려면 뜨거운 물로 해야 해서 그런 건데. 아이고 너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나. 이 시아버지가 설거지할 때 온수 쓰면 얼마나 난리 나는지 모르지? 아이고 이제 온 집이 아주 난리가 나겠네. 전 시모의 호들갑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애초에 설거지할 때부터 이걸 얘기를 해줬더라면 제가 또 별말은 안 했을 텐데 아무 말 없다가 설거지를 거의 다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시모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시부가 주방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잘했다. 안 그래도 오늘 그릇에 기름이 많아서 어떻게 설거지 하나 싶었는데 잘했다. 잘했어. 그러자 시모가 오히려 방방 뛰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뭐야? 아니 나한테 논수 한번 제대로 못 쓰게 하면서 왜 쟤한테 그렇게 관대한 건데? 똑같이 대해, 똑같이. 아니 당신은 지금 며느리한테 뭐 하는 거야? 아 며느리가 여기까지 와서 설거지하면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지 못할 망정. 어휴 절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뭐? 당신이야말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뭐 이미 설거지 다 한 걸 내가 뭘 어떻게 해? 애미야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거라. 네 시애미 난리통 더 보지 말고 가거라. 아 당신도 그만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유나는. 그날 시모의 표정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시부가 대놓고 절 두둔하고 나섰으니 시모 입장에선
진짜 속이 말이 아니었겠죠. 시부는 나름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적응도 안 된 절 좀 더 챙겨준 것뿐이었지만 시모는 그것도 참 안 잊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그 후로 항상 공평과 평등을 내내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저희가 뭐 한쪽이라도 잘해주는 것 같다 싶을 땐 아주 난리가 났고요. 한 번은 명절에 저희가 상품권을 선물로 양가에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시모가 그 상품권을 열어보더니 핸드폰으로 갑자기 사진을 찰칵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이 다 의아해 물었죠. 엄마, 그건 왜 찍어? 뭐 어디 자랑이라도 하게? 아니, 그건 아니고, 에이미야, 너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친정에도 이렇게 상품권 드릴 거니? 네, 저희 집에도 똑같이 상품권 드리려고요. 근데 그건 왜요? 그럼 가서 나랑 똑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다오. 네? 상품권 사진을 찍어서요? 그래. 혹시라도 모르지. 네 친정에 또 5만 원이라도 더 줄지. 난 그런 걸 못 본다. 그러니까 양가 공평하게 하는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꼭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다오. 전 시모의 말에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공평, 평등을 외친다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하는지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그냥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품권 봉투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아니, 지금 보여주는 걸로 내가 어떻게 믿니? 가서 더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부모님이 들고 있는 걸로 그걸로 보내줘. 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어머님한테 저희 집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보고해야 할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좀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전 못하겠습니다. 믿지 못하실 것 같으면 그냥 믿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어떻게 시애미가 하라고 하는 걸 못하겠다고 해? 전 그런 시모와 더 이상은 말이 안 통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중간에서 겨우 남편이 말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시모가 저한테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시댁 식구들이 같이 화를 내주고 제 편이 되어준 덕분에 큰 난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자꾸만 저에게 얄밉게 대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 역시 그런 시모를 되도록 보고 싶지 않았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출산을 할 때까지 웬만하면 시모와 마주치지 말아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시모가 그때서야 제가 계속 연락도 안 하고 만남도 피하니 미안하다며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하더군요. 산후조리로 일을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두 손 가득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죠. 어머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전화라도 하시지.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아니, 너 산후조리 하는데 내가 뭐 해줄 건 없고 밥이라도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 좀 해왔다. 너 이거 좋아하지? 애 낳고 힘도 빠지고 기운 없겠지만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이거 주려고 왔어. 나 그럼 간다. 네? 벌써요?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애도 좀 보시고요. 아유, 무슨 들어가서 애를 봐. 나중에 보면 되지. 너 쉬지도 못하게 내가 무슨 들어가서 차를 마시니. 됐다. 난 이거만 주려고 온 거니까 내 할 일 다 했으니 가보마. 대신 이번 달 말에 내 생일날에 놓을 거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얄밉게 군 거 미안하다. 마음 풀고 생일날엔 꼭 보자꾸나. 그렇게 잔뜩 싸온 반찬을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내려놓으시곤 그냥 가시는 시모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그때 마음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모도 나름 사이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을 고쳐먹고 잘 지내보기로 다짐을 했죠. 그렇게 그달 시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고 축하도 해주며 손주도 보여드리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슬슬 제가 또 시댁에 자라는 모습이 보여서 그랬는지 시모는 점점 다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아이 돌잔치가 끝나고서 얼마 뒤였는데 저희 부부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통해 들었는지 시모가 저한테 전화가 와선 엄청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예,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네 부모만 부모야? 우리도 똑같이 돌잔치 참석했는데 왜 우린 아무 대접도 못 받고 네 부모만 그렇게 좋은 곳에 데리고 가는 거야? 어? 너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네? 어머님, 차별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멀쩡히 시부모도 있는데 귀한 주말에 아들 쉬는 거 굳이 데리고 나가서 네 친정에 가는 것도 모자라 엄청 비싼 한정식 집에 간다며? 이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뭐야? 전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곳에서 대접을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엄마가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돌봐주셨기 때문이었죠. 시모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애 보면 팔이 아프니 어쩌니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엄마는 저 힘들까봐 아빠한테 가게 맡겨두고서 절 도와주러 오셨었거든요. 거기다가 돌잔치 때 저희 부모님이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고마운 마음에 따로 대접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화를 내는 시모를 보면서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차별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아들 돌잔치 한다고 돌잔치 비용도 다 대주시고 거기다가 돌반지에 뭐에 이것저것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애 봐주신 것도 저희 친정엄마잖아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걸 차별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 내가 뭐 애 안 봐주고 싶어서 안 봐주니? 네가 불편할까 봐 그런 거지. 아, 시애미가 가면 네가 불편할 거 아니야. 아니, 생각을 해줘도 난리야. 하여간 너네 집에 그럴 거면 우리 집에도 그래야지. 아, 그래야 공평하지. 공평이요? 네, 그럼 앞으로 저희 공평하게 할 테니까 어머님도 그럼 저희 부모님과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는 게 진짜 공평한 거죠. 저희 부모님 돌잔치 비용도 싹 다 내주시고 애 돌반지도 해주시고 거기다가 남편 힘들다고 용돈도 종종 챙겨주고 저희 부부 데이트하라고 애도 봐주시고 그러는데 어머님도 이거 다 해주세요. 뭐 이미 지난 돌잔치 그렇다 쳐도 앞으로는 어머님이 저희 애 봐주시고 용돈도 챙겨주시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그래야 공평 아니겠어요? 솔직히 어머님 이번에 저희의 돌잔치에도 돌반지는커녕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저 그거 서운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머님이 이러시면 제가 서운한 마음 가져야 되겠네요. 뭐? 아니 뭐 그렇게까지 똑같이 해야 할 건 아니지 않니? 왜요? 어머님이 양가 다르게 한다고 불공평하다면서요. 저도 사람인지라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거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허참, 뭐 일단 알았다. 네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끊자. 결국 시모는 제 말에 당황해하더니 허겁지겁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다는 걸 시모도 분명 알고 있을 텐데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도 되지 않고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말 오후에 갑자기 시모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였어요. 예. 나 지금 사돈네 식당 왔는데 안 보이시네. 네? 저희 엄마 가게 가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뭐 내가 못 갈 것 같다니. 다 일이 있어서 온 거야. 하여튼간 난 니네 집 식당 왔으니까 그렇게 알아. 여기 보니까 직원들만 있고 사돈네는 안 보이네. 일단 알았다. 오늘 모임이 있어 왔더니만 먹다 보면 오시겠지 뭐. 알았다. 그러더니 시모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결혼하고서 생전 한번 저희 식당에 가보지 않으셨던 시모였는데 뜬금없이 그날은 왜 갔는가 싶었어요.
늘 저희 식당이 비싸다 어쩌다 하면서 갈 생각도 안 하셨는데 웬일로 가신 건가 의아했습니다.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워낙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 나름 시모대로 고마운 마음에 가신 건가 생각을 했었네요. 아이 돌잔치 사건 때문에 시모랑 그다지 사이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다시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 우리 다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사돈이 안 보이신다. 어쩜 식당을 그냥 두고 계시니? 하여간 사돈께 잘 먹었다고 말씀드려라. 그나저나 내가 꽁으로 먹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반찬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되겠더라. 나야 뭐 공짜로 먹는 거지만 돈 내고 먹으려면 좀 이건 아니지 않니? 네? 그게 무슨... 그럼 공짜로 드시려고 거기까지 가신 거라고요? 그럼 사돈이 왔는데 당연히 공짜로 대접을 해줘야지. 그럼 돈을 받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은 곳에서 대접했는데 당연히 나한테도 그 정도 해줘야지. 잘 먹었다고 네가 말씀드려라. 내가 얼굴이라도 보면서 말하려고 했더니만.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시모에게 제가 설명을 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수화기 너머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셔야죠. 예? 계산이요? 나 여기 사장 사돈인데. 사돈이요? 아, 여기 전 사장님 사돈이세요? 전 사장님 한 달 전에 저희한테 가게 파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술값이랑 해서 102만 원 나왔네요. 얼른 계산해 주세요. 뭐요? 가게를 팔아요? 아니, 시모의 당황스러운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시모는 너무 당황했는지 전화를 끊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역시 시모가 한 행동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그냥 그 전화를 그대로 받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또 웅성웅성하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뭐야? 네가 오늘은 낸다면서? 네가 산다고 해서 오늘 왔는데 너 얼른 계산해. 무슨 소리야? 이거 뿜빠이로 해야지. 같이 나눠내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네 딸 청첩장 나눠준다고 죄다 불러놓고선. 아무튼 우리 모르겠다 얘. 우리 간다. 아니 얘들아. 아니. 그러더니 갑자기 카드 결제 소리가 띠디디 하면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시모가 그 밥값을 다 계산한 모양이었어요. 전 진짜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 싶어 정말 할 말을 잃었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어렵다는 사돈지간인데 시모는 당당하게 사돈이 하는 식당에 가서 공짜로 밥을 먹을 생각을 하는지 아예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식당은 저희 부모님이 이미 한 달 전에 정리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전부터 생각을 해두셨던 일이었는데 엄마와 아빠가 조용히 충청도 지방에서 작게 식당을 열고 싶어 하셨어요. 워낙 가게가 잘 되다 보니 규모도 커지고 두 분이서 운영하기엔 벅차셔서 그렇게 처분을 했었는데 시몬 그것도 모르고 거기까지 가서 장어를 먹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결제가 딱 끝나니까 전화를 받고선 저한테 아주 화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얘기도 안 해? 지금 너 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지? 넌 알고 있었는데 내가 말했을 때 말도 안 하고 일부러 그런 거지? 네, 저야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이미 가서 드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먼저 전화 끊으신 것도 어머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돈댁에 가서 공짜로 밥을 드시려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사돈댁이 별거냐? 부족한 딸 자식 맡겨놨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대접해야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이 정도도 못해? 그나저나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시애비가 나 100만 원 넘게 긁은 거 알면 아주 난리가 날 텐데 어쩔 거야? 그러게 왜 거기까지 가셔서 공짜로 밥을 드시려고 그러셨어요? 진작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될 것을. 전 모르겠습니다. 아휴 참, 네 시애비 알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
너 두고 봐. 두고 보라고. 네. 시모는 자기 아들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어떻게든 그걸 똑같이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저희 부모님 식당까지 간 거였습니다. 어찌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던지 도저히 시모를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시부께선 저희까지 호출을 하셨습니다. 시모가 시부에겐 또 이상하게 해명을 한 거였어요. 저희가 딱 들어가자마자 시부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애미야, 네 시애미가 하는 말 사실이냐? 사돈댁에서 네 시애미더러 편하게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네 시애미가 눈치 보여 결제했다는 거 이게 맞는 말이야?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이 갑자기 가셔선 공짜로 드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 그 식당 팔았거든요. 그러니 공짜로 어떻게 드시겠어요? 아이고야, 당신 정말 어떻게 사돈댁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할 수가 있어? 사돈댁에서 그 식당을 팔아버렸기에 망정이지. 이게 무슨 창피야? 당장 며느리한테 사과해, 당장. 아니, 난 그냥 그게 아니라 여보, 아니 우리 아들도 지쳐갈 수십만 원 비싼 밥 사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거 엄연한 차별이야, 차별. 뭐 차별? 당신이 뭐 한 거나 있어야 차별이지. 허구나 자식들 등골 빼먹으려나 하고 도움 한 번 안 주면서 무슨 차별이야? 멀쩡히 잘 사는 자식들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부모로서 할 도리야? 당장 사과하라고, 당장. 아휴, 100만 원이면 우리 2달 식비인데. 결국 시모는 마지못해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나 저희 부모님이 뭐 피해를 본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모의 이런 심보를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턴 저도 작정을 하게 되었죠. 이번 사건으로 시모와는 정말 대면대면 서로 어색하고 불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 후로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게 되었죠. 새 식구로 시매부가 들어오면서 시모도 시매부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게 많았던 모양이었어요. 한 번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휴가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매부가 워낙 사람이 좋아 가족들끼리 한번 근처 1박으로 나들이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우리 처남이랑 처남댁 다 같이 계곡으로 휴가 한번 가는 거 어떠세요? 전 휴가 이번에 쓰려고요. 다들 시간 맞춰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머, 나야 좋지. 역시 우리 김서방이 우리 집 생각을 많이 해주네. 우리야 너무너무 좋지 뭐. 너무 좋아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덤덤하게 시매부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요? 저흰 좋은데 아주버님 댁에선 같이 휴가 언제 보내시려고요? 네? 저희 집은 따로 같이 휴가 안 보내요. 부모님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시간 내기가 어려우시거든요. 어머, 그래요? 어쩌죠? 저희 어머님은 양가 똑같이 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죠, 어머님? 이런 거 다 차별이라고 엄청 싫어하세요. 어디 한 곳에 더 잘하고 그러면 차별이라고 얼마나 혼을 내시는데. 아유, 아직 아주버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구나. 이번 휴간 그냥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같이 보내세요. 그러자 시모의 표정이 한순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있었으니 그렇다고 저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시매부한테는 아니라고도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휴가는 각자 집 따로 보내게 되었어요. 전 그걸로 끝내지 않았죠. 한 번은 시모에게 줄 용돈을 챙기고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선 시모에게 용돈을 내밀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저번 주엔 저희 애를 매주 3시간씩 봐주셨거든요. 어머님이 그럼 다음 주에 3시간씩 봐주세요. 이거 미리 용돈 드릴게요. 어머님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저번에 저희 엄마한테만 용돈 드리는 걸로 어머님이 화내셨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머님도 저희 애 봐주실 수 있는데 너무 저희 엄마한테만 맡긴 것 같아서요. 내일부터 좀 부탁드려요. 어? 아니, 나
운동 가야 되는데. 에이, 어머님 운동은 쉬실 수 있으시다면서요. 맡기기만 하면 다 봐주실 수 있다고. 에이, 저 불편할까봐 저 생각해서 말 안 꺼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전 괜찮으니까 제 신경 쓰지 마시고 집에 오셔서 저희 애 좀 봐주세요. 아셨죠?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렇게 시모는 저희의 어린이집 방학 동안 오셔선 하루 종일 애와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아무리 예쁜 손주라고 해도 하루 종일 애한테 시달리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있었으니 이것도 시모는 싫다 말도 못하고 지킬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전 시댁에 가자마자 가방을 내려두고 시모를 불렀어요. 그리고선 바로 명절에 줄 봉투 2개 꺼내들고 시모에게 하나씩 꺼내 세어보게 해드렸답니다. 어머님, 저 영상 찍고 있으니까 얼른 세워보세요. 이거 어머님이 꼭 확인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아이, 얼른요. 오자마자 찍어야 믿음이 가시잖아요. 얼른 앉아보세요. 아유, 아니야. 됐다, 됐어. 아유, 왜요? 어머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전에 몰랐는데 어머님 의견도 존중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양과 똑같이 넣었으니까 얼른 확인해 보세요. 분명 시모가 전에 했던 것처럼 제가 똑같이 했음에도 시몬 정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엔 저희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명절 음식을 하려고 다른 친척들도 다 와 있는 상황에서 전 시모를 데리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말을 한 거였어요. 결국 그날 시모는 2손 2발 다 들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휴, 내가 졌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해. 내가 너무 속이 좁았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부가 깔깔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그러게 사람을 봐가면서 그래야지. 우리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데 길을 잡으려고 해. 당신 사람 제대로 만났어. 여태껏 호구온 날 공평 외치더니만 아주 잘 됐네. 당신 이게 재밌소? 이러는 거 다 당신 때문이야. 몰라 때문이야? 당신 그 속 좁은 마음 때문이지. 며느리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당신 그 좁은 마음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니야. 결혼을 시켰으면 아들 내외 서로 잘 살길 바래야지. 언제까지 아들이 잘나네 어쩌냐고 다닐 거야? 아가, 미안하다. 속 좁은 이 시애미 대신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아유,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이겼어. 자식이고 남편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맞는 말이었네. 내가 아주 속이 좁아 터져서 미안해. 시몬 그렇게 착잡한 표정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모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곱게 아들 키워 좋은 대학까지 보내 좋은 직장에 딱 취직을 시켰는데 대학도 나오지 않은 여자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시모 마음에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결혼을 했는데 한 가족이 되려고 하기엔커녕 오히려 벽을 두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시모에게 저 역시 똑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독하게 마음먹고 행동을 한 거였죠. 다른 식구들도 시모의 행동으로 제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 말리지 않았던 거였고요. 그날 전 시모와 둘이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서운한 마음도 풀었습니다. 시몬 저한테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모의 말을 들으니 저도 더 시모를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예, 네 시애비가 얼마나 꼬장꼬장했는지 아니? 돈 하나 허투루 쓰지 못하게 아주 가계불 10원 한 장까지 다 확인했다. 아유, 지금 생각해도 지겨워. 그런 네 시애비가 며느리 하나 들어왔다고 어찌나 애지중지하는지. 내 입장에선 그것도 꼴사 나왔어.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까지 죄다 며느리 편만 드는데 내 자리까지 흔들리는 것 같아 속상하더라고. 하여튼간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된 짓 한 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얘기를 좀 더 들어드렸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는 어머님 얘기도 제가 잘 들어드릴게요. 진짜지? 난 이 시애비 때문에 아주 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어. 그나마 이제 며느리 들어오니까 나도 좀 기강에 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내가 속이 좀 그랬었나 봐. 앞으로 내가 다신 그렇게 안 하마. 너도 네 시애비 마냥 만만치 않은 거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또 어떻게 그러겠니? 평생 기 한 번 못 펴고 살았던 시모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자신이 좀 더 대접을 받을 거라 기대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며느리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것 같으니 시모는 결국 그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저흰 그동안의 서운한 마음을 다 풀고서 지금은 다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모께선 전보다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따로 저희 부모님을 챙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충청도 지방으로 내려가 작게 장어집을 여신 저희 부모님 식당으로 시모와 시부 두 분이서 따로 가신 적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시모에게 따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연락하니 시모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당연히 내가 가봐야지. 사돈댁 새로 식당 여셨는데 당연히 가야지. 가보니까 또 어찌나 깔끔하게 잘하시는지 아주 잘 되겠더라. 아유, 어쩌니. 사돈 네 분께서는 조용히 작게 식당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보기엔 거기서도 잘 될 것 같아. 손님이 아주 미어 터지게 생겼어. 아주 그냥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더라니까. 그래서 어머님 가셔서 서빙도 도와드리고 그러셨어요? 아, 힘드시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 어떻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뭐라도 도와드려야지. 마음 같아서 내 친구들 잔뜩 불러 모아서 가고 싶은데 에이, 그렇게 하면 사돈이 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우리 둘만 갔지 뭐. 가서 둘이서 뭐 얼마나 먹겠어. 대신 가서 몸으로 때워야지. 너 고마워할 거 없다. 우리가 감사하지 뭐. 자식들한테 사돈들께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시니 우리가 더 감사하다 얘. 정말 정과는 전혀 다른 시모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 철없고 해맑은 부분이 있긴 하시지만 시모는 그저 가족들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다 보니 이젠 어느덧 저도 시모를 이해하고 시모도 절 이해하면서 잘 지내게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시부와도 시모가 잘 지내고 계세요. 그때 시모가 하신 얘기를 듣고서 시부도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뒤론 저보다도 오히려 시모를 더 많이 챙기고 그러면서 시모도 점점 꼬여있던 마음이 풀리셨어요. 그리고 저희와도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전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정말 가족처럼 친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려고요. 저희 부모님께선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 남동생은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여 가족을 이룬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물론 한 번에 화합해서 잘 지내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가족들처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서서히 가족이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이런 갈등에 그냥 연을 끊고 사는 게 속편하겠다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굳이 또 말을 해서 사이를 풀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분명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뭐라고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연을 끊지 않았던 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연들을 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때문에 서로 기분도 상하고 연까지 끊게 되는 일들이 종종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는 애초에 연을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인생이 퍼즐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척척 들어 맞추긴 어렵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퍼즐이 완성되는 게 바로 인생인 것 같네요. 그러니 지금의 시행착오도 결국엔 인생의 길을 맞추는 과정이라 생각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날을 생각하면서 전 잘 극복해 보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앞으로 잘 풀리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장가를 잘 간 남자 30대 정민석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보다 마음을 봐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아내가 바로 그 말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아내를 어떻게 판단하든 제겐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빛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아내가 얼마 전 저희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은 3남 1녀 다복한 가정이랍니다. 저는 4남매 중 막내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고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화물차 운전을 하셔서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전 부잣집 도련님처럼 귀여움만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 나도 장난감 사줘요. 요즘 TV에 나오는 장난감인데 서로 합체도 되고 날개도 막 움직이는 거 갖고 싶어요. 장난감? 너 저번 생일에 사준 것도 있고 이미 많이 가지고 있잖니. 정 그러면 12월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어린날의 전 참 철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절 무섭게 혼낸 건 바로 제 위의 누나였어요. 야, 정민석, 너 뚝 안 그쳐? 너 이제 10살이야. 유치원생처럼 울고 떼쓸 나이 지났다고. 엄마, 얘 계속 이러면 학교 그만 다니게 하고 다시 유치원으로 보내버려. 누난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저에겐 형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고불고 하던 저도 누나만 등장하면 울음을 뚝 그치곤 했으니까요. 어머닌 이런 누날 오히려 걱정하시곤 했습니다. 아휴, 딸 하나 있는 게 성격이 저렇게 드세서 어쩌면 좋아. 아들들보다 목소리가 더 크니 말 다 했지. 우리 집 군기반장은 국기제라니까. 그때 제게 누난 제일 무섭고 강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런 누나가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건 제가 13살이던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아버진 화물차를 몰러 새벽까지 출근하셨죠. 내 새끼들 잘 자고 있어. 아버지 다녀온다. 여보, 나 다녀올게. 부산 도착하면 그때 전화할게. 여보, 운전 항상 조심하고 졸리면 휴게소에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 너무 무리하지 말고.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줄도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먼 길을 가시는 아버지를 배웅하게 되었어요. 아빠,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 때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아빠가 휴게소에서 사오는 호두과자가 제일 맛있거든요. 우리 막둥이가 아버지 배웅을 하는 게 아니라 간식 심부름을 시키는구나. 알겠다. 오면서 아빠가 호두과자 이만큼 사오마. 아버진 껄껄 웃으시며 제 머리를 잔뜩 헝클었습니다. 그리곤 대문을 열고 척척 걸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일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물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하던 아버진 새벽녘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도로가 미끄러웠고 앞에서 갑자기 멈춰선 차량을 피하려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워낙 커서 아버진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고요.
여보, 눈 좀 떠봐요. 나하고 당신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혼자 가는 법이 어딨어요. 난 당신 못 보내. 이렇게 못 보내. 아버지, 제발 일어나 보세요. 아버지 없으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도 저희 형제들도 갑작스런 아버지와 이별에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던 건 저희 누나였어요. 남매 중 유일한 딸이었던 누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거든요. 저희 중에 아버지 제일 잘 따르고 챙기던 사람도 누나였고요. 그때 고등학생이던 누나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밥도 거의 먹지 못했고 밤마다 울며 지새우다 보니 급격히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갑자기 저희 사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런 누나를 챙길 여력도 없었고요. 누나는 저희 형제들이 학교에 가면 혼자 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누나, 나 학교 가. 밥 꼭 챙겨 먹고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나 용돈 모아둔 거 있어. 그걸로 사올게. 누나는 꼭 예전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조용히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나는 이때 크게 알았던 것 때문에 평생 지병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형들은 전보다 더 공부에만 매달리고 말수가 줄어 어린 제 눈에도 낯설게만 느껴졌고요. 어머닌 그런 저희를 보며 더 마음을 굳게 다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낮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밤엔 각종 부업을 하시며 생활비를 버셨어요. 아버지를 잃은 뒤 저희 집은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엄마가 이렇게 생선 비린내 맡아가면서 일하는 것도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엄마 실망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구나. 엄만 더는 너희들 어리광 받아줄 여력이 없어. 사는 것이 팍팍해지다 보니 어머닌 저에게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셨죠. 난 국립대 아니면 너희 대학 못 보내준다. 그러니까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든 국립대를 가. 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어린 마음엔 그 말들이 무겁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어른이 된 저흰 부지런히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형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고 누나도 대학을 졸업한 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보습학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파트타임 학원 강사라 누나 몸에도 무리가 없는 일이었고요. 저도 형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큰형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형수님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여긴 우리 어머니셔. 인사드려. 어머니, 이 사람이 제가 말한 그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경애라고 합니다. 아휴, 우리 교수 며느리 왔구나. 강의하느라 바쁠 텐데 우리 집까지 와줘서 고맙네. 어서 앉아. 그래, 음료는 뭘 좋아하나? 커피, 아님 녹차? 그 당시 형수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처음 형수님을 봤을 땐 조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당차고 콧대가 높던지 기센 저희 어머니도 쩔쩔맬 정도였다니까요. 어머니는 형수님을 어려워하면서도 큰형이 장가 잘 갔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남이 한 건 했다. 아주 한 건 했어. 우리 집안의 교수 며느리라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기뻐하고 계실 거다. 지금 조교수면 곧 부교수로 승진도 할 수 있는 거지? 세상에나 그럼 연봉이 대체 얼마야? 중졸이던 저희 어머니는 큰형수 덕분에 대학 교수들 직급이나 연봉을 줄줄 외우고 계셨어요. 큰형수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가끔 비싼 선물을 집으로 보내거나 비싼 식당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곤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스테이크 맛있는데 좀 드셔보세요. 여기 셰프님이 제가 미국 유학 시절부터 알던 분인데 이번에 한국에 레스토랑을 내셨거든요. 스테이키? 난 그런 거 뭔지도 모른다 얘. 그냥 네가 똑똑하니까 맛있는 걸로 시켜줘. 우리 잘난 며느리 추천이면 당연히 맛있겠지 뭐.
큰형수가 이렇게 어머니께 좋은 모습만 보였다면 저도 큰형수를 참 좋아하고 고맙게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큰형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희 집에서 제일 상전 노릇을 하더라고요. 도련님, 나 커피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여기엔 어머님 드시는 싸구려 커피 믹스밖에 없어서요. 아, 집 앞에 카페 말고 큰 길가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좀 사다 줘요. 디카페인으로요. 네? 지금요? 매번 커피 심부름 시키실 거면 차라리 올 때 사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머, 우리 막내 도련님 까칠한 것 좀 봐. 여자한테 그러면 어디 가서 데이트도 못 해요. 내가 용돈 더 줄 테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부탁해요. 저도 참다 참다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큰형수 워낙 좋아하시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큰형수의 이런 행동은 둘째 형수가 들어온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둘째 형도 어머니의 바람처럼 집안 좋고 잘 배운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둘째 형도 증권회사 다니는 잘 나가는 셀러리맨이었는데 둘째 형수도 그에 못지않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우리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어디 가서 빠지는 거 하나 없는 잘난 며느리들인데 막내 며느리도 당연히 그렇겠지? 우리 막둥인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지? 하지만 전 형수들을 보며 오히려 결혼해서 멀어지면 멀어졌지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왜냐면 저희 큰형수가 호랑이 같은 스타일이었다면 둘째 형수 완전 여우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아, 형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제 직장도 사실 어디 가서 말하면 다들 우아할 정도인데 형님은 교수잖아요. 아직 조교수이지만 그래도 교수라는 직함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동서. 근데 내가 곧 부교수 달 것 같거든. 어디 가서 내 자랑하려거든 부교수라고 꼭 말해줘. 나도 동서네 집안이 그렇게 좋다고 자랑 많이 하거든. 아, 우리 어머님은 진짜 좋으시겠다. 이런 며느리를 어디 가서 둘이나 구하겠어. 형수들은 매번 서로를 칭찬하는 듯 하면서 돌려까고 저희 어머니는 또 그 기싸움도 모르고 그저 잘난 며느리라 좋다고 웃고 계시니 전 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혼관령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저도 제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희 회사 거래하는 하청업체의 경리였습니다. 사실 하청업체 직원과 제가 만날 일은 없었지만 반드시 만날 운명이었는지 처음 우연히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아내는 이런 절 계속 밀어내기만 했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민석 씨도 절 떠날 거예요. 여태껏 많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또다시 상처 주지 마세요. 전 민희 씨가 외계인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도요. 민희 씨 외계인 아니죠? 막 사람을 해치거나 밤에 늑대로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전 다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매달리니 아내는 결국 그렇게까지 절 밀어내야 했던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저도 민석 씨가 좋아요. 하지만 우리 너무 달라요. 우선 전 가진 게 하나도 없고 학교도 고등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대학 문턱은 밟아보지도 못했고요. 그것보다 전 가족이라곤 하나도 없는 고아예요.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요? 민희 씨 미안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조르기만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저에겐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어요. 난 민희 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요? 심지어 난 고아원 출신인데도요? 5살 때 이모가 날 고아원에 맡기고 간 이후에 부모 형제도 없이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이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에서인지 아내의 부모님은 아주 어렸을 적 유명을 달리하셨고 갈 곳 없던 어린 아내를 이모님이 맡아서 키워주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모님도 사정이 힘드셨는지 아내가 5살이던 무렵 아내를 고아원에 맡기고 떠나셨다고 해요. 아내는 이 이야기도 고아원을 퇴소할 무렵에 원장님께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춘기 무렵엔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유일한 핏줄인 이모인데 날 좀 키워주지, 고아원에 맡기지 말지 이러면서 많이 미워했거든요. 하지만 원장님께 들어보니까 이모도 절 고아원에 두고 가면서 많이 우셨대요. 정말 절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할 정도로 살기가 너무 힘드셨나 봐요. 성인이 되고 직장을 잡고 나서 이모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모님이 돌아가신 후였고요. 전 결국 눈물을 보이는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인데 누군가 아내를 그렇게 따뜻한 위로로 안아준 건 제가 처음이었대요. 전 아내의 사연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애 기간 내내 아내는 정말 따뜻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아내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내가 비에 쫄딱 젖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비를 왜 그렇게 많이 맞았어? 우산 없었어? 그럼 전화를 하지. 내가 데리러 갔을 텐데. 괜찮아. 사실 우산 있었는데 요 앞에 역 근처에서 나물 파던 어떤 할머님이 우산이 없어서 곤란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우산이라도 드리고 왔지. 아낸 자신이 가진 걸 기꺼이 남을 위해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저희 형수님들에 비하면 여유가 없는 형편일지라도 저희 어머니가 아내의 착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제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셨죠. 일단 아내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아내의 옷차림을 지적하시더니 냉수 한 잔 주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시댁에 첫인사 드리러 오면서 옷차림하곤 그건 어디서 뭐 주워 입은 옷이냐? 명품까진 바라지도 않는다만 그래도 그렇게 후진 차리면 또 뭐야? 너 미용실도 안 다니니? 시간 있으면 미용실 가서 영양이라도 한번 받고 와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신경을 쓴다고 신경 썼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봐요. 다음엔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에 볼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휴, 저런 걸 막내 며느리라고 허락을 해야 하나 진짜. 내가 우리 막둥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머님 그 뒤로도 아내를 볼 때마다 무시하고 면박을 줬습니다. 아내가 고아원 출신인 걸 알고 난 후엔 급기야 형수님들과 아내를 비교하기 시작했고요. 아이고, 고졸의 회사 경리인 것도 모자라 심지어 고아원 출신이라고? 민석이 너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어? 내가 네 형수들처럼 대단한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기본은. 부모도 없이 자란 주제에 제대로 배운 거나 있었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히려 형수님들보다 더 착하고 바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고아원에서 자라고 싶어서 자랐어요? 살다 보니 환경이 그랬던 거죠. 그런 거로 서로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어머 세상에나. 벌써부터 애미 대신 여자 편드는 것 좀 봐. 걔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지? 안 봐도 훤하다. 그것이 본인이 부족하니까 조건 좋은 남편이라도 꿰차려는 거야. 아내도 이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속상할 법도 한데 항상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민석 씨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민석 씨를 잘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처럼 제가 좋은 남편 만나서 큰 덕을 보고 있어요. 참나? 너 웃긴 왜 웃니? 내 앞에서 웃지 말어. 내 아들 덕분에 너 행복한 꼴 보기 싫으니까. 하지만 이런 어머니도 결국 저와 아내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정말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결혼식 때도 동반 입장을 했는데 어머니 그걸 보시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에휴, 혼주석에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이게 뭐니? 아마 하객들 전부가 무슨 집안이냐고 손가락질했을 거다. 내가 눈 딱 감고 결혼을 허락하긴 했다만 아직도 속상해서 잠이 안 온다, 잠이. 참으세요, 어머님. 동서가 그래도 말도 잘 듣고 꽤 순종적인 것 같던데요. 동서까지 나가서 돈 벌 필요 뭐 있어요. 집에서 얌전하게 살림이나 잘하면 그만이죠.
안 그래, 동서? 형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오히려 잘 됐네요. 나중에 저희 아이 나오면 동서한테 부탁 좀 해야겠어요. 저희는 일하느라 워낙 바쁘니까요. 그래도 저는 내심 어머니께 작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엔 아내를 못마땅해 하셔도 시간이 좀 지나면 아내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는 본가에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아내는 회사 휴가까지 내고 일찌감치 시댁에 와서 모든 음식을 다 하고 있었죠. 저도 주방에서 같이 돕고 싶었지만 아내 근처에만 가도 어머니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너 지금 어딜 기웃거리는 거야? 왜? 네 마누라가 힘들다고 이씨의 미혹이라도 했어? 그래서 똥강아지처럼 주방을 서성이는 거야? 내가 네 부인 부려먹을까 봐? 죄송해요, 어머님. 여보, 거실에 편하게 앉아있어. 어머님이랑 나랑 둘이 하면 돼. 제가 괜히 돕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아내만 더 곤란해진 것 같았습니다. 전 그래도 어머니 몰래 아내 어깨도 주물러주고 몰래 잔심부름도 해주었어요. 아내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렇게 아내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음식을 다 하자 그제야 형들과 형수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누나가 제일 늦게 왔는데 제 아내가 고생한 걸 알고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들고 왔거든요. 아휴, 우리 막내 올케 고생 많았지? 이거 올케가 저번에 맛있게 먹던 케이크인데 생각나서 사왔어. 지금 먹지 말고 집에 들고 가서 민석이랑 먹어. 넌 네 엄만 보이지도 않냐? 기껏 음식해서 차려놨더니 공치사 너무한 사람이 부리는구나. 정말 감사해요, 형님. 이 케이크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따 식사하시고 다 함께 맛봐요. 어머님도 케이크 좋아하시죠?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했지만 어머닌 대꾸도 안 하시고 식탁 위에 놓은 생선에 가장 맛있는 부위를 발라 형수님들 앞접시에 놓아주시더라고요. 많이들 먹어라. 이 부위가 가시도 좋고 제일 맛있는 데다 큰일하는 우리 며느리들이 제일 먼저 맛봐야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머리가 뜨끈해지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전 형수들 앞접시 있는 생선을 도로 집어다 제 아내 앞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회사까지 휴가 내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먹으려면 이 사람이 먹어야죠. 먹는 거로 왜 차별하세요? 아, 내가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당연히 이때까지 일하다 온 네 형수들이 먼저 먹어야지. 서열도 없이 네 마누라부터 먹여야겠어? 형수들은 손 없어요? 아, 똑똑한 형수들이니까 더 잘 발라먹겠죠.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그때 아내 식탁 밑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그만하라는 듯 말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누나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그래, 엄마. 그만 좀 해요. 여기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요. 막내 올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밥 먹어. 맛있는 거 오늘 음식하느라 제일 고생한 사람이 먹는 게 맞아. 아이고, 같은 직장? 대학 교수 대기업 직원이랑 구멍가게 경리랑 같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절 말리던 아내가 갑자기 젓가락을 빼들었어요. 그러더니 생선의 제일 맛있는 부위를 어머니 앞에 놔드리는 거예요. 형님 말씀이 옳아요. 제일 맛있는 건 오늘 제일 고생이 많았던 사람이 먹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신 어머님이 드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항상 감사해요, 어머님.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어머니를 치켜 세우자 도리어 어머니가 몹시 당황하시더군요. 아내가 차라리 서운해하거나 화를 냈으면 그렇게까지 당황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다. 너도 옆에서 같이 밥하느라 고생 많았다. 다들 밥상머리에서 그만 싸우고 어여 밥이나 먹자. 아내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그날도 무사히 가족 모임을 끝낼 수 있었답니다. 이후로도 아내는 항상 어머니를 기쁘게 할 방법을 찾곤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날 예뻐해 주실까? 내가 형님들처럼 비싼 선물을 해드릴 수도 없고, 갑자기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없고 말이야. 글쎄, 내가 보기엔 어머니도 당신한테 반쯤은 넘어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나그네 옷을 벗기러 내기로 했던 햇님과 바람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 이야기처럼 한겨울 얼음장 같던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서서히 바뀌게 한 건 바로 아내의 따스한 마음이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저희 어머니 생신이셨는데요. 그 주 주말에 일찌감치 식사 자리를 가졌고 정작 평일이었던 어머니 생신엔 아무도 모이질 못했습니다. 어째 너인 시애미 생일인데 전화 한 통이 없니? 아무리 주말에 먼저 밥을 먹었어도 그렇지 생일 당일엔 안부 전화라도 해야지. 아, 어머님, 저 연구자료 준비할 게 있어서요. 죄송해요. 안 그래도 제가 시댁으로 스카프 하나 보냈거든요. 아직 도착을 안 했나 보네요. 어머님, 저 그럼 바빠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형들은 형수 뒤에 숨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형수들은 집으로 선물을 보냈다며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도 그날 하필 야근이 있어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했는데 퇴근 무렵 아내에게서 한 장의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보, 짠! 오늘 어머님하고 데이트했다? 어머님이랑 전시회도 다녀왔는데 이런 데 처음 오신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신경 좀 더 써야겠어. 아낸 퇴근하자마자 혼자 계신 어머님 모시고 데이트를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도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내심 좋으셨는지 사진을 보니까 더러 웃기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이신데 하필 야근이 있어서 집에도 못 들렸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오늘 생일이라고 좋은 데 가서 비싼 밥도 먹고 전시도 보고 왔다. 너 예술의 전당에 가본 적 있니? 난 오늘 와봤다 얘. 정말요? 와, 우리 엄마 좋으셨겠네. 근데 누구랑 가셨어요? 나도 만날 사람이 있다. 왜? 너희 아니면 생일에 만날 사람도 없을까 봐? 전 새침하게 대답하시는 어머니가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즐거운 생일을 보냈다고 실컷 자랑하셨는데 그 상대가 그렇게 구박하던 막내 며느리라곤 말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전 그날만큼은 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웃고 말았네요. 그 이후에도 아내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부쩍 달라지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날은 아버지 기일이었는데 형수들은 오지도 않고 형들만 왔더라고요. 아니,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는 어디 가고 너희만 왔어? 오늘 네 아버지 기일인 거 몰라? 알아요. 근데 이 사람 학교 일이 워낙 바빠서요. 이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안 그래도 아버지 제사상에 과일 올리라고 과일 좋은 거로 사왔어요. 저희 집사람도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는 바람에 큰형수도 안 왔는데 굳이 저희 와이프까지 와야 돼요. 그냥 이번엔 저희끼리 지내요. 재수 씨 왔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정말 너무하다. 다른 날도 아니고 어떻게 너희 아버지 기일인데 과일이나 딸랑 보내고 코빼기도 안 보여? 아무리 세상에 없는 시아버지라지만 정말 정도 없다. 정도 없어. 어머니는 형수들에게 몹시 서운해하시며 당장이라도 일을 빼고 집으로 데려오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큰형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 어머니도 참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집사람한테 선물이다 뭐 다 받으실 땐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제와 제사에 한번 빠졌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 받으셨으면 한 번은 눈 감아 주실 수 있잖아요. 둘째 형도 큰형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요. 어머니 서운함이 너무나 크셨는지 저희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답니다. 결국 저희끼리 서둘러 제사를 드리고 조금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형들은 이미 집으로 가버렸고 저희도 슬슬 일어날까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머뭇거리더니 절 붙잡더라고요. 우리 오늘은 어머님 댁에서 자고 가자. 어차피 내일 주말이잖아.
안 그래도 아버님 길이라 혼자 적적하실 텐데 우리까지 가버리면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 그러더니 아내는 제가 뭐라 말릴 새도 없이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막내인데요. 저희 오늘 여기서 자고 가려고요. 빈 방에서 자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푹 주무세요, 어머님.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영영 안 열릴 것 같던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다른 방은 보일러를 안 돌려서 춥다. 자고 가려거든 안방에서 자고 가든가. 혹시 너희들 자고 갈까봐 내가 이불 빨래까지 다 해놨거든. 어머님 내심 그날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있고 싶으셨나 봐요. 아내가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린 거고요. 전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양쪽에 저와 아내를 두고 밤늦도록 아버지 얘기를 해주셨죠. 아마 막둥이 넌 네 아버지 얼굴도 흐릿할 거다. 너 6학년 때인가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까. 세아가 넌 네 시아버지 얼굴도 모르지? 그때 사진이나 많이 찍어둘걸.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한 사람이었는 줄 아니? 아마 지금 옆에 있었으면 막내 며느리 널 제일 예뻐했을 거다. 어머님 그날만큼은 아내를 세아가라고 다정히 부르시며 한참이나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죠. 전 그러다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아내는 끝까지 어머니 말씀을 경청하며 서로 좋은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니와 아내는 놀라울 만큼 가까워졌고 어머니는 전처럼 아내를 구박하거나 형수들과 비교하지도 않으셨어요. 여전히 형수들이 최고라며 칭찬하시긴 했지만 전처럼 아내를 깎아내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아들 녀석 하나도 낳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8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어머, 어머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띵띵 부으셨어요? 혹시 어디 가려우세요? 여기저기 긁은 흉터도 보이는 것 같고. 예, 말도 마라. 뭘 잘못 먹었는지 얼굴이고 팔다리고 계속 띵띵 붓는 것 같다. 자꾸 쥐도 나고 온몸이 여기저기 가려워서 미치겠다 얘. 그러던 중 어머님 갑자기 발작 증세까지 보이셨고 다행히 옆에 있던 아내 덕분에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어요. 여보, 빨리 병원으로 좀 와. 지금 어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 저러다 어머님 잘못되실까봐 너무 무서워. 얼른 좀 와줘. 알겠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갈게. 그래도 당신이 어머니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혼자 계셨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 병원에 도착해보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신부전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현재 신장이 거의 기능을 잃어서 더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조절이 어렵고요. 최선의 치료는 신장 이식 수술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식을 계획하지 않으면 합병증 위험이 매우 크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의 신부전증이 상당히 위급한 상태였고 투석이나 신장 이식 수술이 급한 상황이었어요. 평소에 투석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들은 적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해야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었답니다. 전 형들과 누나, 형수들까지 모두 불러 이 일을 상의했어요. 다들 얘기 들었죠? 어머니가 빨리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는데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적합도 검사를 받는 게 좋겠어요. 우리 모두요? 며느리들은 생판 남인데 검사 받아봐야 뭐해요. 그리고 검사도 꽤 아프다던데. 그래요. 전 당장 출근도 있고 어차피 저랑은 안 맞을 텐데 괜히 시간 쓸 거 있나요? 진짜 말 한번 서운하게들 하시네. 남이라도 맞기만 하면 이식할 수 있어요. 가족이어야지만 이식할 수 있으면 다들 장기 기증은 왜 하겠어요?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시간 뺏긴다는 말은 좀 너무하네요. 그러면 아가씨가 해요. 아가씨가 신장 한쪽 떼다가 어머님 드리면 되겠네요. 적합도 검사 받기도 전에 저희 형제들과 형수들은 말싸움을 벌였고 결론은 나지 않은 채 서로 감정만 잔뜩 상하고 말았습니다. 누난
본인의 아픈 몸을 탓하며 너무나 속상해했어요. 차라리 내 신장이라도 떼다 줄 수 있으면 당장 수술했을 텐데 내 몸이 이래서 엄마한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 미안해, 엄마. 괜찮아, 누나.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러면 형수들은 빼고 우리 형제들끼리만 검사를 받아보자. 형들 괜찮지? 형들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지만 다들 어딘가 깨림칙한 얼굴이었어요. 아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 옆에서 24시간 병간호에 들어갔고 저는 제일 먼저 적합도 검사를 받았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 퇴짜를 맞았어요. 어머니와 항체 교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장을 드린다고 해도 어머니 몸속에서 그 신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 이 소식을 형들에게 전했죠. 형, 나 부적합 판정받았어. 어머니랑 혈액형이 같아서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나저나 형들은 언제 검사 받을 거야? 아, 그게 말이야? 곧 받아야지, 곧.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없네. 난 말이야, 찾아보니까 혈액형이 다르면 이식 수술을 못 한다던데. 나 어머니랑 혈액형 완전 다르잖아. 아니야,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특수항체 제거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우선 검사부터 해보자.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괜히 무리해서 진행했다가 어머니 건강만 더 해치면 어쩌려고. 나도 알아봤는데 혈액형 달라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이식 성공률이 낮다잖아. 둘째 형은 갑자기 네가 뭘 아냐며 화를 내며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형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시간만 점점 흐르고 형들은 아예 적합도 검사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의 증세는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큰일이라도 날까봐 걱정이었죠. 전 날로 한숨이 늘어갔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전적으로 맡고 있던 아내도 지쳐가고 있었지만 아내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든 순간마다 조용히 절 위로해 주었죠.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도 계획이 있는데 들어볼래? 아내는 전부터 고민하던 계획이 있다며 제게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 재차 되물었어요. 당신은 어머니가 원망스럽지도 않아? 맨날 형수들과 비교만 하고 못되게 구셨잖아. 당신 마음에 상처되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혹시 당신이 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마음 쓰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야, 난 이미 결심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 어머니는 아내의 결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병실에서 또 아내를 종부리듯 부리고 계셨습니다. 형수들이 어머니 기분 전환하라고 선물을 보내왔다면서요. 예, 이것 좀 봐라. 우리 며느리들이 바빠서 그렇지 그렇게 냉정한 애들도 아니야. 시엠이 아프다고 병실로 이렇게 선물을 챙겨 보내질 않나.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한 애들이다. 너도 좀 본받아라.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어머니는 손수건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며 연신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죠. 하지만 정작 옆에서 밤낮으로 간호를 도맡고 있는 아내에겐 감사의 말 한마디 없으셨고요. 오히려 선물 하나 보내온 형수들만 치켜세우는 모습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지금 과일을 먹지도 못하는데 저런 선물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손수건은 또 뭐고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병문안이나 오라고 하세요. 제가 화를 내자 어머닌 그제야 저와 아내 눈치를 슬그머니 보셨어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툭 던지는 말로 고맙다가 하시더군요. 내가 뭐 막내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나? 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선물 보내온 성의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얼마 뒤면 어버이날이잖니.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선물이 좋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르고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형과 형수는 얼마 전에 선물을 보냈다고 전화 한 통만 걸어오더라고요.
누나도 수업이 없는 오전에 병원에 들렸다 갔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어머니만 병실에 남아 있었는데 아내가 몹시 쑥스러워하며 어머니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드리는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부디 기쁘게 받아주세요. 어머님 봉투를 받으면서도 뭔가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런 걸 준비했어. 그냥 넣어놔 쓰지. 안 봐도 비디오다. 꼴랑 10만 원이나 들었겠지 뭐. 그래도 한번 열어보세요, 어머님. 열어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 뭐 20만 원이라도 넣었니? 그러시더니 어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셨고 봉투 안의 내용물을 보고 실망한 티를 감추지 않으셨어요. 참나, 10만 원도 아니고 심지어 편지 한 장? 내가 어버이날 편지는 애들 중학교 이후로 처음 받아본다. 그래도 뭐라고 썼는지 읽어나 보자.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내 편지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답니다. 아내의 편지는 이러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님께, 어머님, 저 막내 며느리예요. 편지 받고 조금 실망하셨으면 어쩌나 걱정이네요. 그래도 어머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제 걱정 많이 해주시고 막내라고 챙겨주시는 거 알아요. 어머님도 아시지만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족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어머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절 밉다 하셔도 전 어머님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어떻게 엄마를 미워해요. 제게 유일한 사람인데요. 전 진심으로 어머님을 사랑하고 제 친어머니만큼이나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얼마 전에 신장 이식 적합도 검사를 받았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어머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어머님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늘 부족한 막내 며느리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땐 저도 아내도 어머님도 모두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된 시엠이라서 미안하다. 내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남편 없이 혼자 자식 넷을 기르다 보니 성격만 나빠져서 그랬어. 아가, 날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어머님. 저에겐 최고로 좋은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곧 수술도 받으셔야 하는데 건강관리 하셔야죠. 그 이후 어머니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지만 이식 수술은 몇 번이고 거절하셨습니다. 아직 젊은 아내 건강에 문제라도 생길까 걱정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아내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완강했습니다. 수술 받으셔야 돼요, 어머님. 전 2번 다시 가족을 잃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요. 전 절 위해서 결정한 거니까 그동안 제게 미안하셨다면 이번만큼은 꼭 제 의견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어머니는 아내에게 몹시 미안해하시며 수술에 동의하셨고 장시간의 대수술을 거쳐 무사히 이식 수술을 마치셨답니다. 수술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던 아내는 회복 과정을 거쳐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고요. 다행히 아내의 건강 상태가 좋아서 회복 속도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식받은 신장에 거부 반응이 없는지 여러 검사를 받으셨고요. 한동안은 특별관리구역에서 생활하며 외출이나 방문객을 조심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신장이 안정되자 혈색도 돌아오고 부기가 빠져 가족들도 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수술 이후 아내를 오랜만에 만나던 날 아내에게 고개까지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네가 날 살렸다.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날 살려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구나, 막내야. 제가 더 감사드려요, 어머님. 이렇게 무사히 회복해 주셔서 제가 더 기쁜걸요. 어머님 그날 한참이나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와 누나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 지으며 함께 웃었고요. 저흰 이번 위기도 아내 덕분에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었네요. 지금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우선 어머니는 형과 형수들이 적합도 검사도 받지 않은 걸 알고 몹시 화를 내셨죠. 니들은 나 죽으면 제사상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난 귀신이 돼서도 니들이 주는 밥 쳐다도 안 볼 거니까. 어머니, 화 좀 푸세요. 제가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집사람이 제 건강을 생각해서 절대 반대하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저도 드릴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다고요. 넌 옛날부터 그 입만 살았다. 입만 살았어. 네 건강은 그렇게 걱정되고 사경을 헤매던 시엠이 눈에도 안 보이디? 결국 형수들이 3일 밤낮으로 석고대절하고 나서야 겨우 어머니 화가 누그러졌지만 전에 형수들이 누리던 모든 특혜는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니들 잘 들어라. 오늘부터 우리 집 대장은 우리 막내 며느리 민이다. 민이랑 난 한 몸을 나누는 사이니까 민이의 뜻이 곧 내 뜻인 줄 알거라. 어머닌 정간 180도 다르게 완전히 아내만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모든 좋은 건 다 아내의 것이었죠. 막내야, 이 과일이 참 예쁘고 탐스럽구나. 내 하나 깎아줄 테니까 먹어볼래? 꼭 우리 막내 얼굴 닮아서 예쁘기도 해라. 행여 아내 앞에 놓은 음식을 누군가 탐하기라도 하면 그 즉시 어머니 불호령이 떨어졌죠. 그게 저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었어요. 니들은 이거 짜투리 있지? 아이 어딜 젓가락을 쓱 들이밀어. 민석이 넌 좋은 게 있으면 네 와이프 먼저 챙길 생각은 안 하고 네 식탐만 그렇게 부려? 죄가 언제 또 식탐을 부렸다고요. 아유 알겠어요. 자, 예쁜 막내 며느님 다 드세요. 난 당신 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니까. 이렇게 특급 대우를 받다 보니 어쩌다 형수들이 아내에게 심부름이라도 시켰다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셋째 동서, 와서 이 전 좀 부쳐줘. 새우전하고 호박전, 육전도 좀 하자. 나 그거 먹고 싶네. 네, 형님. 제가 지금 바로 할게요. 지금 누가 우리 막내한테 뭘 시키는 거야? 네가 먹고 싶으면 직접 해 먹으면 되지. 넌 손이 없니? 팔이 없니? 너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냐? 아니 어머님. 언젠 제 귀한 손에 기름 묻히지 말라면서요. 네 손이 뭐가 귀해? 귀한 손은 바로 우리 막내 손이지. 네가 나 아플 때 물 한 번 떠다 준 적이 있어? 형님이 됐으면 막내한테 모범을 보여. 자, 우린 가서 과일이나 먹고 놀자꾸나 막내야. 저런 것들은 신경 쓸 것도 없어. 아내도 이런 특혜를 어색해하지만 기분은 상당히 좋아 보여 다행입니다. 저희 누나도 아내에게 어색해하지 말고 즐기라며 장난을 치곤 해요. 옳게, 얼마든지 더 누려도 돼. 옳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 새언니들은 반성 좀 더 해야 한다니까. 전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또 없답니다. 제 아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아내는 한때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해 눈물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두가 아내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한 가족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아내 덕분이고 아내의 노력의 결실일 겁니다. 아내가 저희 가족에게 일깨워준 많은 것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종종 모여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나 미안했던 점을 솔직히 털어놓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오해도 풀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진 가족이 되었죠. 제가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라도 아내와 마음을 잇게 된 어머니는 그동안의 말과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변화를 맞이한 셈이죠. 저 역시 아내가 보여준 헌신과 사랑을 되새기며 늘 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가족들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과 가족에게 뜻밖의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그런 가족들과 행복하시고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